이미 여러분께서 다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실천해 오신 내용입니다. 제가 새롭게 뭐 전혀 그 정말 대안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일들이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을 위기 청소년 누구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위기란 말을 너무나 자주 써왔죠. 국가도 경제도 위기고 기후 위기도 있고,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뭐 중년의 위기 그런 말을 하다가 이제는 위기 청소년 이 말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은 사시면서 내 삶이 위기에 처했다, 아니 내 존재 자체가 위기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위기라는 말을 저렇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앞에 쓸 때는 정말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는데요. 한국의 청소년이라는 게 언제나 그러하듯이 삶의 자리가 불안정하고 늘 희박한 존재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진 뭔지 아시겠어요? 알아맞히실 분 어떤 장면인지? 예? 수능 끝나고요? 아닙니다. 끝나고가 아니고요. 수능과 관련되긴 했는데, 예전에 저 포항에서 지진 난 적이 있죠. 수능 전날. 그래서 수능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진 남는 바람에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 다 갖다 버린 참고서를 다시 찾으러 간, 그 수능 끝나고 버릴 것이지 그 하루 전에 버릴 만큼 그만큼 지긋지긋했다는 거지요. 전 이 사진이 포항 지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원수지였나 공부랑, 이 학습 혐오의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겪는 단절, 우울 이런 거는 뭐 전 사회적인 문제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더 심화된 건데요. 한 가지 통계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저 밑에 외로움에 대한 체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젊을수록 외롭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저 그냥 노란 것만 보시면 계층들로 탁탁 떨어지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란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젊을수록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든 분들보다 더 외롭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 문제하고 다르게 스스로 외롭다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주관적으로 정말 난 많이 외롭다고 하는 대답이 젊을수록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김현수 선생님이 쓰신 책에 어느 학생이 했던 말인데요. 초등학교 때 수치심을 배웠고, 중학교 때 외로움에 시달렸고, 고등학교 때 불안에 휩싸였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힘든 감정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로움, 수치심, 불안. 여기에 뭐 분노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표출되는 감정이고 근저에 있는 감정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은 이런 감정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한번 보죠. 그 권일용이라는 프로파일러 많이 지금 나오시는데, 그분께서 쓰신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아무나 훅 찔러 죽이는 그 범죄자들 깊게 인터뷰하고 나서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 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 말을 누군가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준 적도 없었고 내 말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도 처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범죄의 저변에는 외로움과, 여기에 덧붙이자면 가난과, 그 다음에 수치심, 이런 것이 분노로 터져 나올 때 무차별한 공격성으로 드러난다 하는 거죠. 미국에서 총기 난사 같은 걸 하는 범죄자라든지, 아마도 이번에 아베 총리를 죽인 사람도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데, 그 삶을 좀 더 뭐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귀꼬물이 비슷하게 거의 사회와 절연될 채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또 깃들어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 최근에
푹 빠져 있다가 오늘 아침까지 딱 끝냈던 드라마입니다. 나쁜 아이들. 원래 제목은 은비적 강락. 우리가 안 쓰는 한자입니다. 은비적이라는 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건 쉬운데요. 강락은 뭐냐면 구석이더라고요. 구석각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굉장히 은밀한 구석이 있다는 건데 12화로 됐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몰입할 수 있었던, 근데 정말 잘 만들어진, 많이 보셨나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3명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리고 저 뛰어오르는 아이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마약 중독으로 거의 폐인돼 있었고, 아버지가 수감이 되면서, 아니 정신 질환자니까 이제 시설로 보내지면서 이 아이가 고아가 됐고, 고아원에 이제 수용돼 있다가 저 밑에 꼬마 아이를 거기서 만났고, 그 꼬마 아이는 부모도 없고 자기 오빠인가 남동생이 그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해서 탈출해 갖고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저 둘이서 돈 마련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하는 과정에 저 오른쪽에 남자의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갖고 셋이서 의기투합해서 어떤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살인 현장 그 비디오에 우연히 찍힌 걸 갖고 이제 협박하면서 돈 뜯고 하는데 정말 좀 기발한 그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얘기하면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큼 단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목이 나쁜 아이들로 잡았거든요.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속 질문하게 돼요. 저 아이들이 나쁜가? 쟤네들도 정말 나쁜 짓을 해요. 얼핏 그 상황을 보면 동기는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돈 뜯고 협박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뜯기는 사람도 역시 좋은 측면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의 또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학원 수학 선생님 애들한테 돈 뜯기고 막 이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바탕에, 그 구석에 어떤 것이 깃들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한 면만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가.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 했는데요.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고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 특정한 상황만 놓고서 이렇다 저렇다 딱 규정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거지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역동적이고 정체불명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게 우리의 삶이고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그것만 보자면 정말 끝난 인생 같지만, 그 과정 어디선가 다른 틈새가 있었다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이 풀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온 청소년들도 결국은 다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막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 뛰어오르는 저 고아의 개를 잡던 그 아버지를 집어넣는 바람에 이 아이로부터 미움을 샀던 그 경찰이 나중에는 퇴직하고 나서 저 아이의 그 보호자로 할까 뭐라 그러지 그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위탁은 아니고 후견인 공식적으로 후견인이 돼서 이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합니다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로 한번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놓여 있는 자리를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가정에서 다 누구든지 웬만하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하게 뭐 가정에 파탄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학교로 가게 되고 학교와 가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거의 20살 가까이까지 살게 되죠. 물론 그 중간에 학원이라는 게 있겠지만 학교에 속해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큰 의미에서. 그리고 거기에 그 미래에 이제 노동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삼각구도라고 생각해요. 산업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뒷바라지하는 이런 거. 그리고 이 삼자 관계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심히 성실하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는, 자기 욕망을 억제하는 이런 모델이죠. 이것이 80년대 정도까지 잘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소비시장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에게 겨냥된 그런 상품이 나온 건 제가 보기엔 뭐 나이키 정도, 그다음에 대중음반에서는 소방차가 처음이었을까요? 10대들을 이렇게 겨냥해서 나온 아티스트는 거기서 이제 서태지 이렇게 넘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90년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소비 사회로 넘어가면서 10대들도 소비자로 호명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학생보다는 소비자로서 어떤 대중 아이돌의 대중문화 아이돌 팬으로서라든지 그런 취향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이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노동시장과 학교, 가정 3자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 비해서 소비시장은 그것과 좀 다르죠. 왜? 노동시장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금욕적인 걸 요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잘 견뎌야 되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소비시장은 철저하게 욕망이죠. 욕망에 충실하는 그 둘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소비적 욕망에 눈을 뜨죠. 우리 사회 자체가 풍요로워졌을 뿐 아니라 용돈도 좀 일찍 받게 되고 생일 파티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저희 어릴 때 뭐 상상도 못하던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게 또래 집단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무렵 들어가면 가정보다는 또래 집단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죠. 학교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세계. 제가 일부러 좀 크기를 고민해서 그린 건데요. 클수록 전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걸쳐 있는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온라인은 아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학교와 중첩이 됐다고 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바람에 그게 좀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옛날 같으면 여기에 이제 마을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마을이 거의 존재감이 없지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거나 하시려는 일들이 바로 이 영역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가정 그 너머에 있는 제3의 영역으로서 그리고 노동시장과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상 연결이 되는 예를 들어 인턴십 그런 것도 있고요. 살아가는 힘을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서의 마을 이것을 우린 여전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기관이나 어떤 공간에 제한된 어떤 활동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학습들은 마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기본적으로 마을적인 그런 지향이 그 안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이라는 것은 세대를 넘어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공통의 어떤 관심사, 목표 이런 게 공유되는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그냥 마을이라는 게 그러면 교육 내지 청소년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해서 한 가지 사례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료집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한 것도 좀 있어서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인데 그 잠깐 제가 들렀던 공간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인상에 남아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색다르죠.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게 개성이 넘칩니다. 민간으로 순수하게 만들어졌고 운영도 그렇게 하기 때문인데요. 저렇게 좀 들어가 봤을 때도 책들이 좀 다른 도서관하고 다른 분위기로 전시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도서관 안에는 청소년들의 공간이 저렇게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작당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붙여 있고요. 주말이었는데 굉장히 떠들썩하게 모여서 많은 활동들, 대화들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은 이 도서관이 집과 학교가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자기들만의 공간으로서 주어져 있었던 거고요. 이 안에서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대 어른들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이 친구들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의 바르면서도 당당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생각해 보면 저 어린 시절에 저런 공간이 많이 있었다고 봐요. 동네 안에 뭐 교회도 있었고, 요새는 교회가 그만한 청소년들의 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여러만 주어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저 도서관장이신 박영수 관장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한 사례를 제 안에 가져와 봤습니다. 저 청소년은 그 집안에 아버지랑 사는데 그 편부모죠.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을 많이 쓰고 해서 집에 없는 게 나은,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이 도서관에서 거의 이렇게 그냥 데리고 살다시피 했는 모양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이 아이는 공부와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였는데, 저 문신한 거 있잖아요. 책에 나온 사진이니까 뭐 초상권 이런 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예, 문신도 저렇게 있고. 그런데 저 아이가 또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더니 이 관장님한테 갑자기 물어보더래요. 관장님, 이 말도 간장님, 그런데 관장님이 아니라 간장님, 근데 나 같은 놈한테 어떻게 책을 주냐고. 그러니까 관장님이 계속 책 좀 읽으라고 주는 거죠. 처음에 얘는 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아예 그쪽에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자꾸 책을 권하니까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진 거죠. 그냥 한두 번 권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권하니까 의아했던 거죠. 나같이 책과 전혀 관계없을 아이한테 어떻게 책을 권하냐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불러주는가, 그게 그 사람을 빚어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노숙인 그 인문학 하시는 미국의 교수님을 초대해서, 돌아가셨습니다만 노숙인 인문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그분을 모시고 한국의 여성 노숙인 센터를 방문했을 때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인데, 만나자마자 그분이 여성 노숙인들한테 첫 질문이 뭐냐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아니고요. 시를 좋아하세요? 묻더라고요. 좋은 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인사하자마자 다짜고짜 들어가기도 전에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서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그런 질문 받고 대답 아무도 못했지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였다고 봐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그분들한테 시를 좋아하냐고 물어봤겠습니까? 그 질문 자체에 커다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관점, 태도, 이런 게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이 아이도 비슷하지 않았나. 자기한테 책을 자꾸 권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르지 않는가, 저분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책과 관심,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 이 친구가 이제 꽂힌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 책 아시죠? 그 책을 정말 감동 깊게 읽고 매료가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도서관에서 누구 만나면 꼭 물어본대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읽어봤냐고. 안 읽어봤다 그러면 사람 취급 안 하고.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는 사람이다. 일단 책 한 권이라도 그렇게 읽기 시작한 것은 대단한, 이것이 한 공간, 그리고 거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꼭 그 종이 아니어도 그냥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사람은 오로지 사람으로만 사람이 될 수 있죠. 꼭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런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는 게, 여러 세대의 아이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어우러진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점점 갈수록 자기 또래밖에 없죠. 또래라 하면 동갑밖에 어울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사람은 예로부터 종적인 관계를 더 많이 맺고 살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자기 동갑보다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 훨씬 더 많이 알고 지냈지 않았겠어요? 언제든. 여러분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시절에도 친구가 많았다고 보지만 친구의 동생, 친구의 누나, 언니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관계가 더 많았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속에서 어떤 리더십도 생기는 거고 어른이 되는 방법도 연습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다 끊겨버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왕따 같은 것도 이렇게 생기고요. 아래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이런 것도 별로 경험이 없는 거죠. 집에도 형제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잘 안 드는 거죠. 인간이 철든다는 것은 자기 밑에 나이 어린 친구들을 보살피면서 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 공간에서는 저렇게 한참 어린 친구에게도 책을 읽어주고 지금 청소년들이 책을 읽어준다? 초등학교 아이한테 거의 그런 경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자아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교육, 대한학교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전 만남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경험을 나누면서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그건데요. 이것은 저 오디세이 학교, 서울시의 위탁형은 아니고 서울시가 만든 공립대학교로서 지금 한 7, 8년 벌써 됐네요. 처음에 제가 만들 때 좀 관여도 하기도 했는데 이게 2기인가 3기의 졸업식 장면입니다. 이타카 콘스탄틴 카바피 내가 이타카로 가는 길을 갔을 때 기도하라.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오랜 여정이 되기를. 나이스트리콘과 키클롭스 포세이돈의 진노를 두려워 마라. 내 생각이 고결하고 내 육신과 정신에 승엄한 감동이 깃들면 그들은 내 길을 가로막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영혼에 들이지 않고 내 영혼이 그들을 앞세우지 않으면 나이스트리콘과 키클롭스와 사나운 포세이돈 그 무엇과도 마주치지 않으리. 기도하라. 내 길이 오랜 여정이 되기를. 크나큰 즐거움과 크나큰 기쁨을 안고 미지의 항구로 들어설 때까지 내가 맞이할 여름날의 아침은 수없이 많으니 페니키아 시장에서 잠시 길을 멈춰 어여쁜 물건들을 사거라. 자개와 사과와 호박과 흑당 온갖 관능적인 향수들을 무엇보다도 향수를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 이집트의 여러 도시들을 찾아가 환자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라.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목표는 그곳에 이르는 것이니 그러나 서두르지는 마라. 비록 내 갈 길이 오래더라도 늙어져서 그 성에 이르는 것이 더 나으니 이를 위해서 너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니 이타카가 너를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지 마라. 이타카는 너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선사했고 이타카가 없었다면 내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이제 이타카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설령 그 땅이 불모지라 해도 이타카는 너를 속인 적이 없고 길 위에서 너는 혼자가 되었으니 마침내 이타카의 가르침을 이해하리라. 시를 쫙 낭송하는데 한 5분 동안 다 외워서 쭉 한 목소리로 쭉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시 내용은 되게 좀 난해해요. 번역책이고 한데 그걸 그렇게 낭송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 암기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안교육할 때 정말 잘못 갖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주입식은 나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입식 나쁜 게 아닙니다. 주입식 필요해요. 쓸데없는 걸 주입해서 문제지. 여러분 임진왜란이 1500 몇 년에 일어난 걸 몰라도 됩니까? 검색하면 나온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검색하면 나오죠.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병자호란이 몇 년이고 임진왜란 몇 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역사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미디어에 대한 그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뭘 그걸 암기시키냐고 그러는데 암기해야 됩니다. 너무 세밀한 걸 암기시키는 게 문제인 거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안 된 채로 암기시키는 게 문제인데 저는 특히 시 같은 거 많이 암기시켜야 된다고 봐요. 뜻도 몰라도 된다고 봐요. 나중에 이걸 떠올라요. 저도 그런 거 많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멋모르 아무 생각 없이 외웠는데 나이 들어서 문득 아 그게 그 뜻이구나. 외워놓지 않았으면 그게 저한테 그 순간 깨달음으로 오지 않죠. 예. 그래서 암기도 아이들로 하여금 그 즐거움으로 특히 그걸 함께 낭송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유대감도 갖고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도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이런 장면들이 저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왔을 때 하고 몇 개월만 지났을 때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기운이 새롭게 느껴지는 걸 전 옆에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저 나이 때는 그냥 한 몇 달만 다르게 살면 애들이 표정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전 실감한 적이 있는데요. 자, 다른 하나의 사례, 중랑구 달팽이학교인데 이것도 몇 년 된 사례라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여겨볼 바가 많이 있는데 이건 뭐 대안학교도 아니고 그냥 마을 학교입니다.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넓은 의미의 학교인 거죠. 이 학교에는 놀이터를 중심으로 많은 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한 것은 저렇게 학교와 마을과 놀이터가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였습니다. 밑에는 그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놀이터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실제로 뭔가 놀이터를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겁니다. 저 테이블 하나하나가 놀이터 하나씩 맡아서 운영회를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맡겨서 공무원은 일감이 줄어들고 아이들은 신나게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체크하고 실제로 운영도 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전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청소년들이 왜 위기에 처할까요? 존재의 위기거든요. 왜 존재의 위기가 오냐? 성적으로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존재감을 어디서 느끼가 보면 일단 성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모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돈. 그 외에 뭐 좀 끼가 있는가?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 어느 것도 그 모든 걸 갖춘 친구들이 별로 없죠. 이것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갖춰야지 기가 안 죽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 의외로 인류대 학생들도 기가 죽어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내가 보기엔 정말 괜찮은데 뭐 하나가 빠진 거죠. 얼굴이 이쁜데 집안에 돈이 없다거나 공부를 잘하는데 영어는 네이티브가 아니라던가 뭐 등등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살아있는 그 느낌이 되게 희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그 어떤 역량이 깨어나고 그것이 발휘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인간이 언제 가장 뿌듯할까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때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질 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놀이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생활 공간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실제 제도적으로 뒷받침까지 된다고 하면 내가 비록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집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내가 한 몫을 한다. 어딘가에 기여한다. 그런 느낌. 그 존재감으로 더 자기의 성장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를 여기서 열어주는 거라고 보고요. 저 왼쪽 위에는 중학생들이 놀이터 지기를 하는 건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놀이를 배워서 자기 배운 놀이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오징어 게임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배우는 거잖아요. 당연히 또래끼리 배우는 놀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전수되는 거거든요. 학교 교육하고 달리 여기서도 그런 것이 지금 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네 중학생들의 고민은
초딩 아이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과자 사달라고 쓰는 이런 거랍니다. 초딩한테 삥 뜯기는 중딩이 있는 그런 마을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자, 이건 여러분 자료에 없습니다만 나중에 뭐 책 찾아보시면 될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참 재미있게 본 책이고 유튜브에 테드 강의로도 이분이 직접 연사로 나선 적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그 슬럼가 중에도 아주 희망이 없는 브롱크스라고 할렘가하고 이제 거의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쪽에 그 공립 초등학교의 교사입니다. 그 아이들은 뭐 공부하고 전혀 관계없고 문맹도 엄청나게 높고 어머니는 10대 미혼모가 많고요.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는 학교라도 보내야지 보조금이 더 나오니까 오로지 그 이유로 학교를 보내니 뭐 부모가 교육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학습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급을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 선생님은 무기력하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타상에 젖어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때우기 식으로 여기 몇 년 있다 어디 다른 데로 전근 갈 생각으로만 때우기 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전환이 일어나는데 씨앗 상자를 어디선가 학교 교재로 쓰라고 보내준 건데 그거를 관심도 없어서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그 상자를 집어 던진 거예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 아무도 몰랐는데 그 상자 안에 싹들이 피어나고 있었던 거죠. 햇빛이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꽃 같은 것도 피어 있는 것 같아. 꽃인지 싹인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싹 교실에 퍼지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경이로운 그런 시선으로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에서 평화로 분위기가 바뀐 거죠. 싸움이 축제로 전환된 그 식물의 힘을 주목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정말 교사로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참 재밌는 게 책 안에 보면 저런 것도 나와요. 애들이 수학 하도 못하니까 관심 없으니까 자기 월급 명세서를 복사해서 돌려놓고 내 월급이 이렇게 돼 있고 내 월급 이거 다 해봐야 미국 교사가 한국보다 좀 대우가 나쁘거든요. 근데 살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월급 갖고 살면 좋은지 너희들한테 좀 도움 좀 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얘기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애들이 막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좀 가게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이러면서 저절로 수학적인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유도를 하시는 거죠. 자, 식물 얘기로 다시 가서 저분이 저렇게 식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새롭게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가꾸다 보니까 이게 참 묘하죠. 생명을 가꾸면 자기 안에 생명의 힘이 자라나는 그런 묘한 역동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내가 뭔가 힘을 썼더니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성적이라는 것이 내가 공부를 해도 맨날 뭐 그 점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어차피 다른 애들도 공부하니까 결과는 항상 몇 등, 몇 점만 나오니까 내가 향상되는지 잘 모르는데 몸으로 하는 거라든지 노작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는 만큼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보람을 좀 찾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과학이라든지 수학 같은 것도 식물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 바깥으로 이렇게 시선을 뻗어서요. 위의 사진과 아래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은 지역을 찍은 건데 많이 달라져 있죠. 지붕에 초록빛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애들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옥상이라든지 이렇게 지붕 같은 것을 다 때깔을 입힌 거죠. 초록색으로. 애들이 여기 재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런 데가 없는지 막 찾아서 그렇게 뭔가 변화시키는 마을의 경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애들이 무슨 행사 같은 데도 초대되고 이렇게 되면서 애들이 표정이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웃기더라는 거죠. 불과 몇 년 전까지 사고뭉치였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막 뭐가 된 듯 나가서 지역사회 주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고 또 감사 인사도 받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사의 피드백을 받으면요, 당연히 자기 안에 선한 힘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어떤 학습의 대상, 훈계의 대상, 뭐 이렇게 되잖아요. 교정의 대상 어떤 때는. 근데 내가 뭔가 세상에 변화를 긍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스스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부모나 교사가 자기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할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확실하게 충만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이 책의 사례로 나오고요. 뭐 테드 강연을 찾아보시면 저분이 굉장히 빠른 말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막 슬라이드 몇백 장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재밌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이츠가 한 말인데요.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다. 저는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채우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필요합니다. 채우는 것과 밝히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너무 채우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례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의 그 베르나르 올리비에 이런 분이 원래 언론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퇴직 후에 갑자기 허전해진 그 인생, 이걸 견딜 길이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 스페인의 콤파넬라인가요? 그 길을 걷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그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에 관련된 책도 쓰셨습니다. 네.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을까 해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눈을 돌린 거죠. 정말 위기 청소년, 보통 위기 청소년이 아니라 소년범들, 우리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2개월 동안 3,000km를 걷는 겁니다. 예. 프랑스 바깥에서 지금 수감된 아이를 데리고 한 명의 어른이 한 명의 아이 둘이서 짝을 지어서 2개월 동안 3,000km를 걷는다. 이걸 법원이 허락을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아직 형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한 명의 어른만 붙여갖고 나라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일까요? 관료 사회에서. 근데 이걸 하도록 이분이 설득했던 겁니다. 쇠유라는 건 프랑스 말로 문턱이란 말입니다. 문턱. 어떤 문턱을 넘어설 때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겠죠. 저게 그런 모습을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그냥 계속 걷기만 하는 거죠. 둘이서. 그러면 저 책 보면 뭐 싸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사고 쳤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른이 있기 때문에. 저 어른은 자원봉사자도 있고 순수하게, 어떤 분은 약간의 그 실비를 받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이긴 해요. 그래도 2달의 시간을 낸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2달을 끝내고 오면 아이가 확실히 달라져 있고 재범률이 거의 80%가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불어로 써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춘기들, 그리고 걷는다, 나가기 위해서. 저 밑에 말이 재밌어요. 나가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걷는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나가는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그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체험이 저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세상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계기, 그 접점이 어디 있을까. 그 세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른일 수 있다.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시민들, 나랑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삶의 큰 어떤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인지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2014년 세월호가 난 다음에 국회에서 관련된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뭐 지금까지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됐으니까 그때 더 했겠죠. 근데 아이들은 또 악플로 많이 상처를 입었던 상황이고 그때 뭐 그 유가족 부모들뿐 아니라 단원고 학생들 자체가 아주 싸잡아서 악플 다는 사람 별걸 다 막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몇 개만 봐도 크게 이제 충격을 받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안산에서부터 서울의 그 국회의사당까지 걸어서 행진한 겁니다. 일종의 시위인 거죠.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 동료 학우들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어른들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항변의 몸짓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놀란 것은 안산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걸어갈 때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니고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박수를 보내준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인솔했던 교사가 어느 언론에 인터뷰했던 한 구절입니다. 아이들이 악플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나와 있는 시민들의 행렬이 끝이 없는 걸 보게 되고 거기서 놀랬고 아이들은 그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런 어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기 아이가 아니고 자기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고 성원을 보내주는 그 작은 힘들이 모아져서 아이들의 살아가는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대한교육은 제한된 영역에서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나 공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저런 씨앗들을 좀 더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지역사회 안에서 인턴십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뭐 교육에 대한 어떤 나름의 깊은 철학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자기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또는 인생의 선배로서 갖고 있는 관심, 애정 그런 것을 누군가한테 전해줄 때 저도 대안학교에 관련된 일들을 한 20년 전에 했었고 뭐 한 5년 전에 했었는데 그런 분들의 경험, 인턴십에 멘토로 나섰던 분들은 이게 그냥 봉사이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도 새롭게 자각하게 되고 일에서 얻을 수 없었던 보람도 이렇게 느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을 함께 살려가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교육 시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자기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너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교육이 그러면 뭘 지향하는 것일까? 이건 오늘 좀 새롭게 한번 짜봤는데 별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 보면 존재의 자각과 자아 형성,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참 막연하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뭔가 대한교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경험을 하다 보면 뭔가 나를 움직이는 전혀 그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힘들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떤 잠재력 이런 것을 깨닫고 그로부터 나를 만들어가는 것 나를 빚어가는 것 그런 계기를 찾는 것 그 처음에 촉발하는 그 실마리만 잘 열면 그 다음부터는 쭉 풀리는 우리 뭔가 배워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 어른 됐을 때도 어느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가 발전이 일어나고 몰입이 이루어지고 그런 건데 그 드라마를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어느 단계까지 가는 그 힘겨운 것을 우리가 함께 설계하는 그 작업이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안전한 실패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만
그 처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전 멋진 정의인데, 열정을 갖고 실패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실패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열정을 가지고, 그게 성공이라고 합니다.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좀 그 마음에 새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고, 우리 세상이 또 그러하지요. 근데 그 실패는 당연한 거고, 실패 속에서 내가 한 걸음씩 나가는데 거기에 열정이 뒷받침된다. 그게 성공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교육은 이 실패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다시피 하고, 스스로도 내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문제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강남 아이들한테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엄마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100점 못 맞아갔을 때. 이러니까 이번에 수학 그 상을 받으신 허준희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 수학을 100점 못 맞더라도 하나하나 발견하, 뭐 늘 우리가 하는 얘기긴 한데요. 그분이 하시니까 더 이제 설득력 있는 것 뿐이지만, 예. 평가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좌우되니까 자기 안에 몰입하는 그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실패 자체가 또 하나의 큰 배움의 계기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뭐든지 실패하면, 아이들 사이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놀다가 좀 다쳐도 그렇고요. 다 이게 뭐 교사한테 민원으로 와버리니까 그냥 안전하다가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패가 즐거운 어떤 성장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 근데 거기에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영역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안전하지 않은 실패를 당연히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뭐 투자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 때는 그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안전한 실패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그걸 좀 더 넘어서면서 배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경험되는 이런 것. 그리고 경계를 넘나든다. 여기서 경계는 세대 간의 경계, 그다음에 영역 간의 경계, 때로는 국가 간의 경계, 뭐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제한된 틀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끼리끼리 유유상종하고, 조금만 다르면 이렇게 배관시한다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더 나가서 혐오하고 그런 건데, 그 경계를 즐겁게 횡단하는 그런 유연성, 이것을 관계에서 경험하는 이런 장이 필요하다. 전 특히 세대 간의 경계, 대안학교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건 제일 보람차게 느꼈던 건 그거죠. 믿을 수 있는 어른을 만나게 됐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아이들, 부모도 교사도 그런 타자가 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대안학교에 와서, 저는 처음엔 마음이 안 열죠. 다른 나라 대안학교 선생님들한테는 한 1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속도가 빨라요. 한 6개월이면 열리더라고요. 예, 우린 스피디한 나라라서 6개월만 이제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면 대체로 마음을 열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남다른 체험을 해야 되죠. 아까 함께 걷는 것처럼, 요새 예전에 많이 했죠. 걸어서 걸바라고 우리가 했는데, 걸어서 바다까지 한 14일 걸려서 서울부터 동해안까지 걸어서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아이들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전환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전환이라는 건 문명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이 생애의 전환도 필요하고 일상의 전환도 필요한데, 이 세 가지의 전환을 함께 기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힘과 몸, 아까 식물의 힘도 나왔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의 역동, 이걸 느끼고, 몸, 이것도 몸이 중요하죠. 일반 학교에서는 몸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기계인 거죠. 산업사회에서 몸은 노동의 도구이고, 소비사회에서는 과시의 어떤 통로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명의 힘이 자라나는 그런 것으로서, 그러니까 예술, 그다음에 노동, 이런 걸 통해서 몸을 발견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의미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른으로 성숙하고 시민으로 성장한다.
지금 뭐 기후 위기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은 지금 청소년들의 관심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 지구적인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런 차원까지 시야가 확장이 될 때 이 친구들이 자기의 위기가 지구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 아렌트라는 이 교육 철학자가 했던 말이 전 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저한테는 최근에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한 마디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세계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거다.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죠. 그렇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이 삶을 어떻게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좀 더 사랑스러운 그런 삶으로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그 연습을 하는 그런 장이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마음을 내신 것 앞으로 큰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지는 다른 여러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배움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